안녕하세요. 사연 아줌마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가 사모님 소리 제가 듣게 될 줄 알았을까요? 솔직히 저는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면 다행인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나이가 45이었어요. 사채업자들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다 갚겠다고 엉엉 울며 빌었죠. 식당 주방부터 건물 청소까지 하루에 쓰리잡을 뛰며 입술이 다 부르트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러다 직업 소개소 소장님이 아주 은밀하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자네 빚이 산더미라며? 성북동에 기가 막힌 자리가 하나 났는데 가볼 텐가? 한 달에 500씩 챙겨줄 테니까 무슨 일 있어도 무조건 버티기만 해. 한 달에 500이요? 아니, 거기가 무슨 호랑이 굴이길래 월급을 그렇게나 많이 줘요? 저 장기라도 털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나라 재계 순위에 들어가는 유명한 회장님 댁이야. 근데 그 양반이 워낙 깐깐하고 보르령이 무서워서 도우미들이 일주일을 못 버티고 도망간단 거야. 그깟 소통이 대수인가요? 사채업자들 칼부림보다 낫지 싶어 당장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들어간 성북동 대저택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으리으리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서 광이 나고 거실에 걸린 그림 하나가 제 평생 벌어도 못 만질 액수 같았죠. 휠체어에 앉아 계신 회장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서늘한 눈빛이셨어요. 인사를 꾸벅 하는 제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말고 이 무겁게 하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님의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였죠. 아버지가 일군 회사에서 전무 타이틀 달고 월급만 축내는 주제에 목에 깁스라도 한 듯 뻣뻣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상에 올렸는데 며느리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휙휙 젓더니 갑자기 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쨍그랑하고 최고급 도자기 그릇이 깨지면서 뜨거운 죽이 제 발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화상 입은 제 발등은 쳐다보지도 않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아줌마, 너 눈가를 어디다 두고 요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전복 내장 비린내 질색하시는 거 몰라? 어디서 이런 냄새 나는 걸 상에 올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치우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 제 빚더미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끝장이다.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독사 같은 인간들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회장님 침실 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육중한 게 묻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달려가 보니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회장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대원이 알려주는 대로 땀을 뻘뻘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제발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숨을 쉬시라고요. 겨우 호흡이 돌아온 회장님을 구급차에 싣고 대학병원 VIP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장님 아들 내외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얼굴을 내미더라고요. 그것도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생사를 오가는 아버지를 보며 아들이 처음 내뱉은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 오늘 쓰러지시고 난리야. 내일 중요한 골프 약속 취소하게 생겼잖아. 며느리는 한술 더 뜨더군요. 당신은 참, 이참에 유언장이나 제대로 확인해놔. 저 노인네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재단 쪽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장 변호사한테 찔러나 봤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 목숨보다 돈을 먼저 챙길 수가 있나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며느리가 툭 내뱉었습니다. 야, 아줌마, 우리는 바빠서 여기 지키고 앉아있을 시간 없으니까 아줌마가 알아서 똥오줌 받아내고 간병해. 사람 귀찮게 자꾸 전화하지 말고. 그 길로 자기들끼리 팔짱을 끼고 휙 나가버리는데 등에다 대고 쌍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습니다. 돈으로 발라놓은 껍데기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넓고 차가운 특실에 저와 회장님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핏줄이라는 것들은 100일이 넘도록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결제하라고 연락하면 비서실로 넘기라는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왔죠. 저는 매일 따뜻한 물수건으로 회장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2시간마다 욕창이 안 생기게 몸을 돌려 눕혀드렸습니다. 대소변 받아내는 건 기본이고 행여나 근육 굳을까봐 밤낮 없이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회장님, 이 불쌍한 과부 빚 다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살아주세요. 콧줄 식사하시는 회장님의 야윈 손을 붙잡고 저는 쉴 새 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회장님 기저귀를 갈고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누군가 꽉 쥐는 겁니다. 흠칫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굳게 닫혀있던 회장님의 두 눈이 번쩍 뜨여 있었습니다. 메마른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뭘 좀 주게.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입을 축여드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제가 당장 의사 선생님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병실 문을 향해 뛰어가려는데 회장님이 남은 힘을 쥐어짜 제 옷자락을 붙잡으시더군요. 부르지 마라. 네, 아직 안 깨어난 기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쓰러지신 지가 100일이 넘었어요. 제 물음에 회장님은 퀭한 눈으로 천장을 보시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다 듣고 있었다. 내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가 꼼짝도 못할 때 그 금수만도 못한 내 자식놈들이 옆에서 무슨 소리 짓거렸는지 똑똑히 다 들었어. 애비 숨 넘어가는데 골프 타령을 하고 내 재산 뜯어먹을 궁리만 하던 악마 같은 놈들. 평생을 호령하며 사셨던 분이 아이처럼 소리내어 오열하시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핏줄보다 무서운 게 돈이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인데 그 버러지 같은 놈들한테 단 한 푼도 물려줄 수 없어. 회장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셨습니다. 가족도 버린 늙은이를 100일 밤낮으로 닦아주고 걷어준 건 자네뿐이야. 그 서글프고도 결연한 눈빛을 보며 저는 앞으로 닥칠 엄청난 폭풍우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물겨운 고백이 있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구둣발 소리가 들리더니 회장님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엔 그림자도 안 비치던 것들이 양손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꼴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황급히 회장님께 이불을 덮어드리고 마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야, 아줌마, 당장 나가 있어. 우리끼리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쫓겨나듯 병실 밖으로 나왔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들의 끔찍한 계획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상태 보니까 영 가망이 없네? 김 변호사, 금치산자 선고 서류는 다 준비됐지? 아들이 낄낄거리며 말하자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아버님 지문만 찍어두면 법인 인감이고 뭐고 다 우리 건데. 아 참, 그리고 저 아줌마 언제까지 둘 거야? 눈치 없이 꼬치꼬치 묶고 다니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러자 아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걱정 마, 여보. 아버지 금고에 있던 비상금 10억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찌르면 절도범으로 콩밥 먹고 쫓겨날 테니까. 아들 내외는 회장님 말씀 그대로 금수만도 못한 말들만 남긴 채 변호사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이 사람 목숨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절도 누명까지 씌워 쫓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 시달리던 과거가 떠오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저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덜덜 떨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감옥에 갇혀 죽을 목숨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닫혀있던 병실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회장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더는 못 버티겠어요. 경찰에 신고한대요. 제가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자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에선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내 옆에 있어. 이 승냥이 같은 놈들한테서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자네 목숨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 호적에 들어온나. 혼인신고 말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입주도우미가 우리나라 재계 서열에 드는 대기업 회장님의 호적에 올라간다고요?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충격적인 제안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요? 아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식모를 호적에 올리시다뇨. 게다가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남들이 알면 저를 돈에 미친 꽃뱀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생의 빚 갚느라 뼈 빠지게 고생만 한 제 인생에 그런 엄청난 타이틀은 가당치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이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짐승 같은 내 자식놈이 나를 산송장 취급해서 재산을 다 빼돌릴 거네. 그리고 자네는 절도범으로 깜빵에 쳐놓겠지. 내가 살아온 평생을 걸고 맹세하건대 자네 지켜주겠네. 그러니까 내 마지막 부탁 좀 들어주게. 회장님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을 때 저는 그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100일 넘게 대소변 받아내며 곁을 지킨 저를 유일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였죠. 결국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까짓 거 한번 해보죠.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진 않을 겁니다. 제 결심이 서자마자 회장님의 행동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당장 평소 가장 신임하던 박 변호사님을 병실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가 매수했던 김 변호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죠. 박 변호사님은 병실 문을 꼭 닫고 들어오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회장님 손을 맞잡았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셨군요. 제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 병실은 마치 작전 상황실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박 변호사님께 지시를 내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저희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에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마치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구청문을 열었죠. 떨리는 손으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실로 돌아와 새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과 주식은 물론이고 법정 대리인 권한까지 전부 제 앞으로 돌려놓는 철저하고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이제 저 아나무인 독사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줄 일만 남은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부터 구둣발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 내외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더니 며느리가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야, 아줌마, 너 아직도 안 나갔어? 당장 짐 싸서 꺼져, 도둑년아. 며느리는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꽥꽥 질러댔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죠. 아버지 금고에서 돈 훔친 거 다 알고 왔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꺼지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눈을 치켜뒀습니다. 예전처럼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비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년이라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사모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 아니지? 제가 당당하게 맞아치자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이 미친 아줌마가 노인네 똥오줌 받아내더니 드디어 돌았나 봐. 야, 끌어내. 경호원들이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이놈들아. 병상에 누워있던 회장님이 불호령을 내리며 상체를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아들 내외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아들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죽은 줄 알았더냐? 니놈들이 내 숨통 끊어지기만 기다리면서 무슨 짓을 꾸몄는지 내 조기로 똑똑히 들었다. 회장님의 호통소리에 병실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대기하고 있던 박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새 유언장, 그리고 위임장까지 모두 챙겨온 상태였죠.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 아줌마가 아버님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려는 수작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며느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반말이니? 너희들 이 시간부로 이 집안에서 제명이다. 박 변호사님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며느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사람들의 새어머니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아들 내외는 서류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의 꼴은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며느리는 제 바지가랑이를 덥석 부여잡더니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 역시 창백한 얼굴로 회장님 휠체어에 매달려 울부짖었죠.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몹쓸 여편네가 다 시켜서 한 짓입니다. 제발 호적에서 파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바닥을 기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박 변호사, 저놈들이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 장부 싹 다 검찰에 넘겨 횡령한 돈 전부 토해내게 만들고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 아버지, 제발 그것만은 살려주십시오. 깜빵 가면 저 죽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절규에도 회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으스대며 데려왔던 사설 경호원들의 손에 질질 끌려 병실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복도에 엎어져 살려달라 악을 쓰는 꼴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통쾌하게 외쳤습니다. 이것들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이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그 으리으리한 성북동 대저택의 안주인이 되어 정원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건강을 회복하신 회장님이 제가 끓인 차를 마시며 온화하게 웃고 계시죠. 빚쟁이들에게 쫓겨 죽지 못해 살던 과부가 대기업 회장님의 아내가 되어 이런 평온함을 누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쫓겨난 아들 내외는 횡령과 배임죄로 감옥에 가고 남은 재산마저 압류당해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던 인간들에게 시원한 복수를 날리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사람의 진심은 언제든 반드시 보상받는 법이더라고요. 눈물겨운 식모에서 당당한 사모님이 된 저의 통쾌한 사이다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험난했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속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